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게이자의 비즈니스 시루.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운송 물류 창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경제를 말하는 사람 중에는 제조 입국, 수출 입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제조를 해서 그 물건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만큼 운송이 아주 중요한 나라고 이는 우리와도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늘에서 나는 공운, 바다의 해운, 육지의 육운, 그리고 철도, 그리고 물건이 모이는 창고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늘로 운송하는 공운, 일본 표현으로 구운이죠. 구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수 혹은 공운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아시아에 굉장히 최근에 이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아시아 인구가 많고 또 소득이 향상하기 때문에 하늘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죠. 또 물건이 많이 수출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 운임 서비스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앞으로 지는 자와 이기는 자의 승패가 명확히 갈린다. 최근에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굉장히 싼 비행기표도 있고 땡처리표도 있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 운임의 경쟁이 아주 굉장히 치열하고 운임의 경쟁은 또 그만큼 서비스의 경쟁으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일본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본의 항공업계는 굉장히 좋은 플러스 요인이고, 그래서 일본의 두 항공사 아나, 올 니폰 에어웨이즈의 준말이 아나죠. 전 일본 공수, 그리고 일본 항공, 재팬 에어라인즈의 두 회사가 굉장히 요새 수익이나 이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조리인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염가 항공사가 지금 많이 나타나서 최근에는 그것이 수도권에 파고들기 힘든 하네다 공항에 드디어 서비스를 시작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이 아나하고 자를 이렇게 버서스, 대립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옛날에 일본 항공이 일본을 대표하는 항공사였기 때문에 이름이 재팬 에어라인즈죠. 영어 표현으로 플래그십 캐리어, 그 나라의 플래그, 국기를 달고 뜨는 비행기라는 표현인데, 그 사이에 많은 우여곡절로 자그마한 민간 회사로 시작한 그 전 일본 공수 올 니폰 에어웨이즈에 최근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2015년도에 집계한 매상고 보게 되면은 아나가 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반면에 자을은 4천억이 떨어지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나를 보게 되면 현재 일본에서는 두 개밖에 없지만 LCC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국내 항공 1위, 국제선은 자알에 밀려서 2위. 굉장히 아시아에 침투해서 제가 일본에서 일할 때 아나가 저기 중국의 서원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말하자면 상징적인 의미로 해두되고 말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베트남 항공에 출자를 한다거나, 그리고 자회사가 여럿 있어서 에어재팬, 아나 윙즈, 바닐라 에어 같은 또 이상한 이름도 있고 그런 LCC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래된 일본의 과거의 그 국립항공사인 재팬 에어라인즈는 현재 국내 운송에서는 2위, 다만 국제선에서는 그만큼 세계적인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에 불행하게도 큰 대형 사고가 많이 났었고 노조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 여파로 2010년도에 경영 파탄이 됐다가 최근에는 회복에 대해서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을 2012년에 했고 최근에 상당히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살펴본 그 백화점에 미츠코시 이세탄 같은 데 오고 포괄 제휴를 해서 말하자면 항공 그 여객들하고 쇼핑객들이 연결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반이 있습니다. 국립항공사이기 때문에 모든 그
공항에 다 비행기에 떴었던 그런 말하자면 과거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트랜스오션 항공, 에어 커뮤터, 리큐 저기 오키나와 지방이죠. 리큐 에어 커뮤터, 제이 에어, 또 홋카이도 같은 각 지역에 이렇게 뜨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선 세계적인 현상에서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한국에도 최근에 뭐 에어 부산이며 제주 에어며 티웨이며 많이 있습니다. 이스타라거나 또 일본에도 지금 보게 되면 스카이 마크, 에어두, 스카이넷도 아시아죠. 그다음에 스타플라이어, ANF, 에비에이션 같은 많은 LCC가 나타나서 이것이 그 과거 아까 말씀드린 아나나 잘에 크게 위협되는 그런 존재로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은 아나 홀딩스 전체 그룹 전체가 1조 8천억, 일본 항공이 1조 3천억인데 봐서 에어도 473, 솔라시도라는 음악에 솔라시도 갖다 붙인 에어는 380, 스타플라이 340, 스카이마크 720 굉장히 작은 자회사들이 그 아래에 있는 새로운 그 LCC들하고 경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 리그의 자회사들이 2부 리그와 경쟁하는 그런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항공업계의 과제, 현재 문제, 그리고 장래를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연료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그 연료 차주도 받고 그렇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그다음에 이 숙련된 파일럿가 부족해서 이것이 아마 어느 항공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 원인은 아마 그 과거보다 전쟁이 적어서 공군 파일럿 숫자가 적은 게 아마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항공학교들이 많지가 않고 제가 사실은 공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마는 공군에서 우수한 항공 그 파일럿들이 일부 퇴역해서 항공사에 민간 항공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LCC들이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대형 항공사의 먹이를 뺏어 먹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공업계의 하나의 큰 과제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객은 계속 늘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본 자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명절 때면은 공항에서 외국 나가는 사람을 촬영하는 것이 뉴스의 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뭐 상당히 정착이 되고 오히려 나이 든 분들은 많이 안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저가 항공사로 많이 나가는 그런 경향도 제가 볼 때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특유의 이 문제로서 우리 서울권에 지금 연결이 되는 공항이 인천국제공항 또 김포국제공항이 있는데 똑같이 인천에 해당되는 것이 지바현에 있는 나리타고 하네다는 동경도 안에 있습니다만은 이 두 군데 다 이 발착료, 공항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객기 특히 이 항공 운송하는 여객기들은 굉장히 기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인천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그야말로 수십 년 된 이 나리타와 하네다를 누르고 아시아의 명실공히 허브 공항으로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나리타는 원래 지바현에 있는 농촌에다가 자민당이 무리하게 공항을 들이지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유순해서 대물 잘 안 합니다만은 이 나리타 공항의 주민들 그 투쟁은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서 일본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리타는 활주로를 처음부터 마음 놓고 3개, 4개 만들지 못하고 하나 만들고 또 싸워서 또 하나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건설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반면에 하나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 국제공항으로 나서기 때문에 동경 시내에서 하네다까지는 뭐 한 40분이면 가고 나리타는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긴 투쟁 속에서 겨우 자리 잡은 나리타가 사람이 줄어들어서 가면은 어떤 때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인천에 오게 되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그야말로 너무나 대조적인 경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국은 공항의 여러 가지 결함이나 그 미비점이 앞으로 일본 항공업계의 성장 여력의 큰 구조적인 한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해운에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뭐 우리 이미 보셨습니다. 일본은 해양 국가고 명치 유신 이후에 무지하게 많은 그 해운 노선이 만들어지고 대개는 유명한 재벌 기업들이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현재 해운업계 3대 기업이 니폰 유센, 쇼센 미쓰이, 가와사키 기센인데, 유센 보듯이 옛날에 이게 일본 그 열도를 돌아다니는 바다를, 우편배였거든요. 그 우편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미쓰이 쇼센은 그 미쓰이 그룹이고, 그다음에 가와사키는 유명한 이제 제철 기업 들어 있습니다만은 니폰 유센이 2조 매상, 그다음에 미쓰이가 1조 8천억, 가와사키가 1조 3천억 정도의 그런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니폰 유센 가부스키 가이사의 준말로 NYK, 일본 해운 최대 해운 기업이고, 그다음에 유군, 공운, 여기는 역시 여객이 아닌, 말하자면 이 항공 차타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도 지금 업무를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최근에 우리가 IT 세션에서 살펴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운항의 효율화를 하고 연료 전략하는 그런 경영 개선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쓰이는 일본의 또 다른 시간에 보게 되는 그런 LNG, 천연가스 컨테이너 같은 대형 컨테이너는 대부분 미쓰이가 꽉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 수송용, 원유나 LNG용 컨테이너에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래서 세계 최대 아마 컨테이너 선 크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기선은 원래 컨테이너 선이 강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창고 가와사키 글자단 그 트럭도 많이 다닐 정도로, 말하자면 해운과 유군과 창고를 일련화해서 하는 사업에 지금 힘을 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계 항공사에서 한번 일본을 살짝 비교해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맨 위에 그 마스크라고 MARSK라고 여러분 가끔 그 큰 트럭도 보실 겁니다. 보게 되면 역시 그 아래에는 2, 3, 4위가 니폰 유센, 미쓰이, 가와사키 할 정도로 상당히 일본의 그 해운사가 상당히 큰 실력을 보이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2015년도 업적을 보게 되면은 니폰 유센은 250억의 수익, 그 반면에 미쓰이는 굉장히 큰 적자 1750, 또 가와사키는 50. 이런 차이는 그때 경제 상황이나 경영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해운업계에 거대한 동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건데, 현재는 뭐 그 아메리칸 프라이즈인데 AP,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것이 하나의 지금 동맹체제고, 그다음에 O3, CMA, CGM, CSSL, 유나이티드 아랍 시핑그, 이런 데가 하나의 동맹체제고, 그다음에 니폰 유센, 미쓰이 같은 일본 그룹에다가 현대상선이 들어가서 G6라고 불리웠었고, 그 밑에 이제 또 중국이나 가와사키 기선, 그다음에 한진해운이 들어간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금년도 2017년부터는 이것이 세 개의 그룹으로 재편돼서 우선 맨 밑에 있는 그 The Alliance를 보게 되면 니폰 유센, 미쓰이, 가와사키가 다 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국의 양명해운이 들어가고, 가운데 오션 얼라이언스가 원래의 C3하고 D6의 일부가 합치는, 그리고 원래 있던 2M, 이런 세 가지 큰 동맹 체제가 바다 위에서 운송 경쟁을 벌이는
그런 구도로 바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럼 해운업계 동향과 과제를 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동향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이런 신흥국의 경기가 감속하면서 해운시장이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계 규모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은 재휴, 재활의 재편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동향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과제로서는 역시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쇼에너지죠. 에너지 전략형 그런 고급 기재를 그 배에 도입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동자를 확보해서 노동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인적인 휴먼 리소스 경영상의 과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데 이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또한 그 회계 경영상의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육군으로 넘어가서 육지 유해세 운송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육군의 현재 4대 메이저 큰 기업은 니폰 유세.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본 그 일본의 그 우편 회사 유세가 상장하면서 해외 진출하게 됐고, 그래서 호주의 그 물류의 큰 기업인 톨 홀딩하고를 매수함으로써 진출하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해운이 유군에도 손을 대서 국제 항공 화물에 있어서는 국내 시장 쉐어가 1위이고 글로벌 로지스틱스 세계 전체의 물류 사업에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야마토 빙이라고 아마 여러분 동경이나 일본에 사시게 되면은 이렇게 고양이 그려 있는 운송 트럭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주로 조그만 원래 그 배송업체였었는데 작은 물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이 일본 전역에서 굉장히 성공을 이루어서 최근에는 그 야마토 빙, 야마토 편이죠. 야마토 빙이라는 그러는 일종의 서비스 브랜드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펴져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배송을 현재 아시아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G 홀딩스, 사가와 규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가와 그다음에 급변하는 규빙의 준말이 SG인데 여기는 처음부터 해외 법인의 해외 업무에 힘을 들여서 약 해외 법인이 1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매상고를 201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니혼 유빙 유세죠. 유빙이 2조가 넘고, 그다음에 니폰 통운 니혼 니츠라고 합니다. 니폰 수운 1조 9천억, 그다음에 야마토 홀딩 1조 4천억, 사가와 규빙이라고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약 9천억, 그다음에 히다치 그룹의 히다치 물류가 5위로서 6,700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군업계에도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이 있는데 우선은 현재로서는 이 최근에 그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물건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 그 통신 판매 시장의 확대함으로 상당히 유군업계는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그 반면에 숙달된 드라이버가 부족해서 구조적인 문제라 하는 건데, 실제로 제가 동경에서 해외 지방으로 나가면서 깜짝 놀란 경험이 있는데, 심야에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트럭 운전하는 운전수가 20세가 안 돼 보이는 아주 어린 여자가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트럭 드라이버 하면은 굉장히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한 남자들을 연상하는데, 최근에는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거나 하는 그런 과거와 다른 이미지의 드라이버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드라이버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살펴볼 3PL, Third Party Logistics, 제3자 당사자가 전체를 해주는 그런 의미의
3PL이 새로운 추세로 등장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점을, 여기저기 물류 창고를 중심으로 거점을 정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운영할 인원을 확보하는 거라 하는 것인데, 사실 사람이 부족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은 아마 저희가 이 과정 내내 할 정도로 일본에는 어느 분야나 사람이 부족하고 특히 숙달된 사람이 부족한 것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잠깐 언급된 TPL, Third Party Logistics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위에가 전통적인 그림으로 그 하주, 물건 맡기는 제조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물건을 맡겨서 그것이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운송 관리가 있고 재고 관리가 있고 다시 유통 가공해서 다시 또 날르는 운송 관리,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각자 업자들이 했는데, 이거를 최근에는 그 3PL 사업자라는 하나의 주체가 한꺼번에 해서 그야말로 물류의 그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그런 새로운 추세의 운송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일본의 운송업계가 지금 주목하는 새로운 동향이나 전망은 무엇인가?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그 일렉트릭 톨 컬렉션이죠. 우리를 지금 이미 고속도로에서 하는 그 전자적으로 톨 받는 것이, 옛날에 ETC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버전 2로 넘어가서 그냥 당연히 고속도로 톨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새로운 정보 제공 서비스, 즉 어디가 막히는지 또 안전 운행에 관한 것이 화재라는 이런 정보 제공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로 경로 관리도 해주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굉장히 복잡한 그 다층의 서비스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것이 말하자면 일본 육상 운송의 하나의 또한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앞으로 대형 운송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3PL이 물류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운송업체, 아까 야마토빈 같은 거는 결국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력 확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안 된다면 앞으로 휴일을 늘리는 그런 식의 업무 체제의 개편이 올 거다 하는 거고, 최근에 일본도 이런 택배 박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잉 서비스, 이걸 줄임으로써 말하자면 지나치게 그러는 소비자 위주의 서비스가 그 노동자들의 큰 부담이 되는 체제를 좀 바꿔보자는 그런 최근의 동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으로서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큰 기업들이 이제는 맡기지 않고 스스로 배송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건 아마 앞으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더 깊이 반영된다면은 기존 업체들한테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가 본 사물 인터넷이 도입을 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시스템의 ETC 하고 접목이 된다면은 화물 운송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또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철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일본 여행 생각하시면은 신칸센 타시는 거를 한번 늘 생각할 텐데, 그야말로 일본은 철도의 나라입니다. 역시 우리보다 땅이 길고 더 크고, 그리고 그 신칸센이 굉장히 발달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일본 열도에서 과거에 떨어져 있던 홋카이도까지 지금 신칸센이 들어가고 있고, 또 가운데 보면 왼쪽에 지난번 우리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눈 많이 오는 이 가나자와 도야마 쪽에 새로운 신칸센이 들어가서 최근에는 그쪽에 생선이 많기 때문에, 이 생선이 사실은 우리나라 동해에서 넘어온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생선 먹으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이렇게 신칸센망이 굉장히 확충되어서 저 위에 삿포로에서 저 아래 카고시마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긴 신칸센망이 되어 있고, 또 그 역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재래선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우리 또 이것도 살펴봤습니다만은
과거 민영화 얘기 때 일본의 과거 국영철도에서 딱 하나 있던 것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동일본, 서일본, 그다음에 그 아래에 그 민영 철도들이 긴테츠 그룹이다, 도쿄 그룹이다, 한신, 한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래서 그 뭐 2조 8천억 동일본, 1조 7천억 그다음에 JR 도카이, 서일본은 1조 4,500,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1조 2천억, 도쿄는 1조 원, 그다음에 한큐 7천억, 나고야 철도 6천억, 굉장히 많은 그야말로 뭐 웬만한 다국적 기업에 못지않는 그런 매상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철도 여행을 좋아하고 많이 하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가지 요인은 우리와 달리 고속도로 요금이 너무 비싸서 차로 가니 차라리 기차로 가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보다 그 고속도로 그 요금이 굉장히 비싸서 사실 차로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철도업계는 뭐 이미 봤듯이 JR 갈라진 동일본, 그다음에 도쿄가 있는 나고야 쪽 가는 거죠. 그다음에 서일본, 그다음에 이제 민영철도였던 긴테츠, 니온테츠도, 그다음에 도쿄 규고, 즉 도쿄죠, 줄여서. 이 도쿄가 백화점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큐 한신, 여기도 백화점 호텔 있고, 도부도 마찬가지고, 오다큐 마찬가지고. 근데 도쿄 메트로는 도쿄 안에 있는 지하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완전히 하나의 영업체계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도쿄 안에 있는 지하철도 이렇게 민영화된 거 있고 공용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용이죠. 도가 하는 지하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도쿄 메트로는 이제 민간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JR의 규슈, JR 시코쿠. 따라서 이 JR 가진 5개만 합쳐도 뭐 일본의 철도 업계에 뭐 거의 뭐 한 4분의 3 되는 그러한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JR 동일본은 본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도카이는 최근에 리니어라고 굉장히 빠른,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시속 500-600km 되는 그런 새로운 선이 나고야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중요한 그 도요타라거나 중요한 제조기업들이 모여 있는 동경하고 나고야로 있는 이 동해, JR 동해선이 리니어를 도입합니다. 착공해서. 그다음에 서쪽에는 니시니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쿠리쿠, 눈 많이 오는 지방에 가는 신칸센이 최근에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아주 호전하는 거. 그다음에 민영철도 긴키는 최근에 그 자체가 도쿄를 새롭게 다 바꾸는 리뉴얼을 하고, 도쿄구평은 공항 운영까지 들어서는 그런 지금 사업 다각화나 그런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 내용 보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보면은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들이 교통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파란 게 교통, 노란 게 부동산, 빨간 게 유통, 황색의 레이저,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JR 동일본은 역시 교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JR 동일본 도카이 니시니오는 파란 교통 부분이 매상의 뭐 반 이상, 뭐 70%그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민영, 긴테츠, 도쿄, 한신, 나고야, 도부, 오다큐, 세이부, 이 사람들은 뭐 이 회사들은 교통보다 오히려 유통이, 즉 백화점, 부동산, 또 심지어는 맨 아래 보면은 이 세이브는 그 유원지 가지고 있어서 레저 비즈니스가 철도보다 더 큰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철도업계 동향이나 과제 본다면은 역시 그 일본말로 쇼시 고래가, 애는 적게 나고 그 노인들은 많아지는 것 때문에 통근 통학하는 기본적으로 손님이 줄어든다. 그다음에 그래서 각 회사가 그야말로 앞으로 이 가능한 한 외국인을 주로 타겟하는 관광업에 굉장히 그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 최근엔 그 크루즈 트레인 보면은 그 열차 칸 안에 한 칸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다다미 깔고 뭐 가라오케하고 별 기차가 다 있거든요.
아마 이런 이벤트 열차가 뭐 우리도 뭐 청춘 열차 하면서 등장하는데 점점점 많아져서 말하자면 열차가 단순히 어떤 목적지를 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오락이나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것들이 가미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난번 2015년 봄에 그 호쿠리쿠 가나자와야마데 그 신칸센이 열렸다는 거, 그리고 2016년에는 드디어 홋카이도의 관문인 하코다테까지 개통이 되고 앞으로는 게 사보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본의 철도로 볼 때는 두 개의 최근에 신선한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과제는 이 최근에 모든 것을 아시카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전자만이로 하는 것이 앞으로는 교통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른 사업에도 전개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운송에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줄이는 쇼엔의 대책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의외로 안전하다고 말하는 신칸센에도 사고가 많이 나서 뭐 가다가 유리창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그것이 더 크게 주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를 보게 되면은 창고는 옛날부터 해운업하는 혹은 많은 그 계열 회사가 물건을 수출하는 이 재벌그룹 미쯔비시, 스미토모, 미쯔히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쯔 쇼코, 그다음에 스미토모 쇼코, 미쯔 쇼코, 그야말로 전통적인 일본의 3대 재벌의 창고 회사들이 메이저 플레이어들인데, 여기서 말한 창고는 뭐 바닷가나 공항이나 커다란 그 집을 지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보면 색깔별로 글로벌 물류, 그 안에 뭐 트렁크룸, 그 트렁크룸은 이제 사람들이 빌려서 자기 짐 갖다 빌려놓거나 기업들이 뭐 많은 물류를 보관 창고 없으면 빌려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레코드 센터, 뭐 건설, 금융 기능, 뭐 물류 부동산, 그다음에 도매 대행, 이사 대행,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거를 뭉뚱그려서 지금 일본에서는 창고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통업의 어떤 물리적인 하나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규제 완화가 돼서 많은 업자들이 뛰어들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고업은 부동산업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일본 내에는 역시 소비가 덜 되니까 물동량이 적고, 따라서 창고업도 그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차별화가 굉장히 지금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되어 있고, 게다가 인재가 사람 손이 부족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너무 나이가 고령화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까 봤듯이 물류가 여러 가지 기능을 금융까지 복합하는, 거기다가 이제 이커머스나 새로운 그야말로 IoT까지 결합하는 종합 물류 회사로 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는 금융 기법이 도입돼서 굉장히 많은 자본 참가, 아시겠지만 그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 투자들이 뛰어들어서 M&A 같은 거를 활성화하는, 회사 사서 좀 키워서 다시 파는 그런 그 수법도 도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해외 물류업체와 연계하는, 그래서 일체화하는 그런 것이 보이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에 물류업이 이렇게 말하자면 선진화, 하이테크하는 것은 하나의 예로서, 이거는 슈퍼베이라는 특정한 시스템입니다. 정책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3PL, 그 서드 파티 그 로지스틱스가 있고, 왼쪽에 이미 재고 제외 EDI 같은 그 인터넷이 이걸 받쳐서 이 안에서 뭐 왼쪽부터 보면 하역, 그다음에 인사관리, 급여관리, 그다음에 운수, 해상 컨테이너, 그다음에 보세 창고, 해관 통관, 뭐 견적, 부킹, 그야말로 이런 물건이 화물선에 실려서 들고 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구현해주는 시스템 이미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예로서 지금 소개하는 것이 슈퍼베이라는 특정한 프로그램,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해상, 육성 그 다양한 형태의 운송과 창고업을 종합해서 세 개 키워드로 정리하여 본다면 우선은 업계 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많은 그 통합이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종 간이 아니라 이종 간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분야, 부동산하고 창고하고 금융, 그다음에 IT,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그 경계선을 넘어서 통합되고 일원화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시장, 해외 클라이언트가 이제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해졌다. 일본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운송업체나 물류업체가 해외 시장과의 연계, 또 해외 시장에서의 활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지모또 말하자면 이 육상 운송은 그 고장에 뿌리를 박은 것이다라는 개념이 지금 퇴색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창고 육성을 하면은 좀 뭔가 대라적 이미지, 큰 트럭에다가 말하자면 하이텍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걸로 그런 이미지가 떨어져. 이제는 굉장히 지능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IoT다, 새로운 ETC의 세컨드 버전이다. 이런 모든 것이 지난 우리 살펴본 IT 변혁의 거의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는 이런 운송, 육성, 창고업에 다 반영이 돼서 그것이 다시금 이들하고 통합하게 되는 그런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